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모레 밤에 결정됩니다. 구속된다면 전직 총리로는 처음입니다. 담당 판사는 김건희 여사와 이상민 전 장관을 구속시킨 정재우 판사입니다. 이번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특검 조사 도중 계엄 당일 선포문을 받아봤다고 인정한 점이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번 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네 번째 출석했지만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김 여사의 혐의는 결국 재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특검 속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요.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르면 29일 기소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1일이 구속기한 만료니까 그 이후에 기소하면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딱 맞추기 위해서 이르면 29일이라고 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일요일 날 종결될 경우에는 한 금요일 정도 청구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요일 날 청구한다는 얘기 같고요. 또한 뭐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또 뭐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든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수사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김혜성 집사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자들. 그래서 일단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번 주 금요일 날 기소를 하고 구속 기소를 하면서 추가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실제 뭐 기소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까지 뭐 특검이 김건희 씨로부터 특별한 진술을 받지 못했다는 점,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대로 된 수사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진법사에 대한 추가 수사라든가 관련 증거들을 가지고 추궁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조금 더 건진법사 사건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승훈 부위원장 변호사시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는 오늘 네 번째 소환이 됐지만 여전히 진술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김 여사 입장에서는 이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 겁니까? 법원 가서 얘기를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마치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당황하면서 진술을 해야 되는데 진술을 거부해버리니까 당황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검찰이 물어보는 정보, 수사 정보만 얻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받고 나서 교도소에 돌아가서 변호사와 이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할까? 이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또 관련 공범들에 대한 기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관련된 공범들 진술 조서까지 다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모 회장은 어떻게 진술했다, 모 행정관은 어떻게 했다.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또 증거인멸 2차 시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검사가 당신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했잖아.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검찰 진술 조서도 부동의하면 증거 능력은 없지만 그 검찰 특검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해서 김건희 씨에게 증인신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신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회피해 나갈 수 있어서 좀 본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은 특검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른바 패를 뭐 다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특검도 이런 전략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건진법사가 자백을 하지 않았어도 검찰에서 건진이 자백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면서 유도신문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짓 질문은 이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목걸이 건진법사가 주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목걸이 찬 흔적들이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명품백을 받지 않았다. 또 건진이 주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김건희 씨의 모 행정관이 이 목걸이를 명품백 매장 가서 바꾸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 바꿀 때 어떤 것이 괜찮은지 영상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가 김건희 씨였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청수삼 농축 다 안 받았는데 청수삼 농축액만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세 가지를 받으면서 한 가지만
받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명품백은 또 행정관이 교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김건희 씨는 부인하고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관련 증거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 관련 정황과 진술 등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건진법사가 심지어 아파트 출입 기록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물을 받고 아파트에 가고 전화 통화를 하고 그리고 나왔기 때문에 관련 정황들이 굉장히 많아서 비록 김건희 씨가 진술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무죄 판결 받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최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면 김건희 여사가 지금 특검 조사 받는 거를 보면은 뭐 병원 갈 거라는 전망도 있었죠. 안 가고 부르는데 꼬박꼬박 오지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전략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론을 보면서 여론에는 나는 수사에 굉장히 협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수사 자체가 이미 거의 또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 종결된 사건인데 그 종결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나를 정치적으로 모략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것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난 진술을 거부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의 정확한 속내는 뭔지 제가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러한 속내인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거죠. 지금 특검이 약간 딜레마에 빠진 것은 기존에 있던 혐의로 갖고 지금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서희건설 그러니까 별건을 갖고 지금 신병을 확보했거든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약간 특검이 부담인 것 같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그리고 뭐 명태균실 사건 이러한 건을 갖고 확실한 스모킹 건을 갖고 김건희 여사를 압박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서희건설이 갑자기 돌출하면서 그 혐의를 갖고 지금 일단 신병을 확보했거든요. 나토 목걸이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만큼 스모킹 건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물건을 받았고 그 물건이 구체적인 청탁으로 연결되었고 그 구체적 청탁이 김건희 여사의 권력으로 인해서 실현되었다는 그것까지 다 구정을 하려면 굉장히 산 넘어 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진술까지 거부하였기 때문에 특검이 지금 수사 기한을 연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만 봐도 지금 굉장히 좀 압박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구체적인 정황, 구체적인 증거, 이런 핵심적인 증거는 잡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좀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면서 동시에 지금 검사나 수사관들 증언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증언을 받아서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동시에 같이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그렇죠. 뭐 김혜성 집사 사건이 있잖아요. 한 184억 정도를 받았고 대기업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업이 돈을 줬다라고 한다면 현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현안을 처분해준 또 행정기관이 있을 거예요. 이것까지 다 수사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이거 외에도 양평고속도로 문제, 그렇죠. 갑자기 양평고속도로가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국토부의 관련자가 있을 거 아니잖아요. 또 설계업체, 용역업체가 있는 것이고 왜 강상면으로 바뀌었느냐. 이게 그러면 누구의 외압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어떤 대가를 줬는지까지 다 조사가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혐의가. 그렇기 때문에 수사원들의 증언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연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한 12월 초순까지는 연장이 가능하니까요. 아마 연장할 것 같고 또 내란 특검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내부적인 문제이고 자신도 범죄 혐의를 밝혀질까 봐 이 자수하거나 자백했을 때는 형을 감면하는 그 조치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이 민주기 특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김건희 씨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에는 그게 또 자신의 범죄 혐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검법을 보강하는 작업도 좀 병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기소 재판 해놓고 새로운 혐의가 추가가 되면 거기에 더 얻는 형식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추가 기소를 하는데요. 추가 기소를 했을 때 다른 재판부에 배당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같은 재판부에 병합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럴 경우에는 수사기간이 이제 재판이 굉장히 길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속된 전성배 씨 건진법사도 오늘 동시에 이제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점은 김 여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전성배 씨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특검에서 밝혔습니다. 이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에서는 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모레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요. 특검에서 왜 어떤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지 중요 설명 부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의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입니다.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 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자 유언유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입니다. 특검보의 설명을 좀 들어보셨는데 좀 용어가 좀 어렵고 생소하긴 해요. 그러니까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제1의 국가기관이라고 본 겁니까? 그래서 이 계엄을 막을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건가요? 그렇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정을 통할하는 것이잖아요. 제1 국가기관인 거죠. 대통령 다음에. 그만큼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한덕수 전 총리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갑자기 부르더니 자신은 모르고 있었는데 계엄 선포할 거야 라고 해서 자기가 말리고 손으로 잡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쳐나가서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마치 자신은 방조가 아닌 어쩔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했습니다만 실제 계엄 선포문도 보지 않았다라고 위증했는데 본 사실이 확인됐잖아요. 그리고 저는 한덕수 전 총리처럼 이렇게 공직에 잔뼈가 굵은 50년 공직 생활을 한 사람이 대통령실에 다 CCTV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행동이 시시각각 영상으로 찍히고 있는데 계엄 선포문 받아가지고 이거 다 읽어보고 아 이거 대통령님 이거 지금 국무위원들 회의가 안 되면 위법입니다. 라고 하면서 국무위원들을 부르는데 이 국무위원들을 부를 때 계엄을 반대할 만한 사람은 안 부른 거잖아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이 계엄을 반대하기 위해서 계엄을 대통령이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이 계엄을 합법적으로 위장시키기 위해서 부른 거죠. 헌법 수호기관이 헌법 수호는 안 하고 계엄을 도왔다, 방조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만 다른 분들은 계엄 중요임무 종사자잖아요. 근데 계엄 방조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지원한 것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어서 영장 실질 과정에서 중요임무 종사자가 아니라 방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신은 방어권을 보장해달라, 구속을 기각해달라라고 이제 이걸 가지고 주장할 것으로 그러니까 보입니다. 그 부분인데 이제 방조, 그러니까 혐의가 조금 약하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굳이 구속까지 해야 되냐라는 또 의문이. 그런 또 뭐 논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3번 정도 수사를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혐의 입증이 좀 어려웠다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임무 종사자로 올라가야지 영장이 발부될 것 같은데 방조로서 가능할까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수호 책무 제1의 보좌 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이 내란 행위를 대통령이 범하는데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지도 않고 오히려 이걸 합법화시켜주는 절차만 거쳤다. 계엄 선포문도 없으니까 이거 위헌 위법할 거 아니야? 이거 보강해야 된다라고 해서 서급해서 날짜를 적어가지고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이고 또 이게 이거 자신한테 불리하면 안 되는데 하고 또 폐기했잖아요. 그래서 공직자로서의 어떤 책무보다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적당히 대통령의 입맛에 맞추고 또 자신의 불리한 것을 폐기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건 꼭 심판해야 된다. 영장이 기각되는 한이 있어도 신청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요. 지난 19일 날 이제 계엄 선포문 앞서 설명 들으셨지만 만료했다고 얘기했지만 선포문을 받아봤다라고 진술을 바꿉니다. 그러면 최 의원님 그때 계엄 직후를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이 나는 그런 문건 못 봤다고 일제히 다 부인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료하려고 했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이런 상황을 직감적으로 느껴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약간 뭐 계엄이라는 게 느닷없이 선포됐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꺼림칙했겠죠. 꺼림칙했는데 근데 지금 특검이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법상식은 약간 다를 겁니다. 특검은 지금 수사의 대상과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서 이것이 계엄이 내란이다 이렇게 등식을 형성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지금 뭐 저기 앉아있던 예전의 국무위원들이나 그리고 뭐 법조계 상당수는 계엄이 내란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런데 특검은 지금 한 총리를 구속 기소하여서
계엄은 내란이었다. 이 등식을 만들고 싶어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한 총리가 방조 혐의로 들어갔는데 이게 범죄라는 게 사실 고의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게 나는 계엄을 알았지만 이것이 비록 부당한 것 같았지만 이거 계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내가 적극적으로 계엄 선포에 가담하였다. 예, 이 적극성이 구정이 되어야 하는데 한 총리는 그런 적극성이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조 혐의가 적용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범죄라는 게 고의성과 적극성이 있어야 이걸 처벌하는데 예. 나머지 그것이 없다면 이건 과실범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실범이라면 이게 구속 기소해서 이렇게 처벌까지 해야 하는가? 사실 이게 고의범과 과실범은 형법에서도 명확하게 법 규정을 달리해서 처벌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방조범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불과 수분 만에 이루어진 계엄 선포였지 않습니까? 그럼 느닷없이 들어가서 대통령이 그냥 느닷없이 속도전으로 계엄을 선포해버렸는데 한 총리 입장에서는 그냥 얼떨결에 저렇게 갔거든요. 물론 돌아서서 생각하면 한 총리가 왜 저렇게 강하게 대통령을 만류하지 못했는가 예, 예. 이런 후회는 남지만 대통령이 저렇게 갑자기 빨리 저렇게 해버린다면 이게 총리로서도 불가항력적인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과연 방조범으로 적극범으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한 이것이 공소유지가 되겠느냐. 저는 사실 좀 이게 가능성 좀 낮다고 보시는 거죠? 낮다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영장이 떨어지더라도 최종심 대법원까지 간다면 이것은 방조범으로 이것이 최종 혐의가 성립되기에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한 총리에 대한 수사는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기각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내란 혐의가 들어갔었는데 저는 이번에 특검은 약간 과한 측면이 있다. 이번 공소유지가 매우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국격 측면에서도 대한민국 총리가 헌정사 처음으로 영장을 구속되면 준다는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특검이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국민들의 법감정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원의 판단의 흐름을 보면 증거인멸 우려를 굉장히 강조해서 중요하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서해건설 나토 목걸이 같은 경우도 갑자기 실물이 나와버리니까 그게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었고. 그러면 한 전 총리의 이 진술 번복한 부분을 증거인멸 우려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어떤 부분이 증거인멸이냐면요. 예. 계엄 선포문을 봤는데 보지 않았다고 증언했잖아요. 이건 이제 위증 부분인 것이고요. 예. 근데 이게 CCTV에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는 본 게 맞다라고 이제 진술을 번복했죠.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반자백인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좀 떨어뜨리려고 하는 뻔한 진술이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서명한 이유가 아니 지금 계엄 선포문이 작성이 안 됐기 때문에 합법적인 계엄 절차를 위해서 서명을 해야 된다. 총리님 서명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이게 지금 좀 잘못된 것 같다. 이거 서명해달라고 해서 서명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폐기해달라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나쁘게 보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고 폐기한 것인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폐기한 이유가 나는 법 질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폐기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나는 이 폐기 절차에 대해서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요청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그 절차에 따라서 했어야 되는데 내 책임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어서 이게 증거인멸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판사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서는 증거인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이 좀 작은 측면이 있습니다. 약하다? 약한 측면이 있어서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고 발부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발부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록을 못 받지 않습니까? 발부한다라고 한다면 한덕수 총리가 좀 잘못한 부분이 뭔가 더 있었을 생각보다 더 증거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결과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모레 오후에 시작되니까 자정을 넘길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계엄 직후에요. 한덕수 전 총리의 행보를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치의 영역에 뛰어들었었죠. 영상을 저희가 한번 준비했습니다. 경우에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에 우려를 표하고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넘어 뭉쳐야 할 때입니다.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모든 절차를 다 따랐어요. 그런 사람한테 난데없이 나타나서 자기는 입당도 안 한 정당에서 나를 후보로 결정해주는 자기는 입당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비하하는 말씀 같아요.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꼭 한번 더 할게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만 조금 좀 논의를 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를 관가에서는 관운의 사나이라고 합니다. 이보다 더 관운이 좋을 수 없다. 정통 관료 출신인데 보신 것처럼 정치의 영역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됐다면 지금의 상황과 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뭐 그렇게 추론하기에는 뭐 너무 현상이 너무 동떨어지게 와버려서 추론하기 힘듭니다. 뭐 어쨌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에 나가겠다고 생각한 것은 트럼프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다고 봅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 그렇습니다. 저분이 뭐 경제 관료를 오래 했고 주미대사까지 했기 때문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어떻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가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이다. 누구나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가서 뭐 굉장히 좀 힘들게 외교 현장에 서 계시는데 그만큼 트럼프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고 그리고 예측 가능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들어오면 뭐 한 8년 전에 트럼프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했던 행동처럼 아주 동맹국에 대해서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이렇게 좀 굉장히 어려운 대외 정책이 좀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내가 그 해결사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개인적 판단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 나가고 싶어 했던 것이고 그것은 결국에는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공적 공무원을 오래 했던 그런 공적 사명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정치 행보가 반드시 나빴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도 애국심의 발로였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미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그리고 통상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가 이번 대선은 정말 그 대외 정책이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 이슈이기 때문에 내가 적임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뭐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흘러왔는데 그러나 지금 그 특검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란으로 국무총리를 저렇게 구속 기소하려는 시도는 좀 과한 것이다. 어쨌거나 한덕수 총리는 얼떨결에 그 회의에 국무회의에 갔고 그리고 얼떨결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전에 전혀 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흘러갔던 일들에게조차 그것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좀 과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정치 행보는 공직 생활에 가졌던 노하우를 정말 마지막 내가 사명감으로 미국을 한번 제대로 교섭창구로 만들 수 있는 적임자는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치에 나섰던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탐욕이나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뭔가 좀 뭐 잘못이 있으니까 그 반대 급부로 정치에 뛰어든 거 아니냐 그런 시각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겠어요. 겉으로는 트럼프와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이라든가 모든 경제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적임자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수는 있지만 실은 이 한덕수 전 총리가 아무런 권한이 없잖아요, 당에.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오려고 생각한다는 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밀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쌍권이 둘 다 그냥 집중적으로 밀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건 어떤 권력의 힘이 작동했던 것이고 또 국민의힘 후보로서 김문수 후보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호남 출신을 국민의힘 후보로 내세운다라고 한다면 호남이 흔들려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 승산이 있다라고 본 시각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에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속되게 생겼는데 자신도 구속될 수 있다. 이 수사망을 피하려면 내가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그러고 나서 당대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걸 정치적 수사라고 해서 빠져나갈 방법이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저는 갖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본인도 지금 감옥 갈 형편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관운의 사나이라고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좀 기름장어 같다라고 하는 비판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이번에도 빠져나갈지 아니면 이번에는 제대로 특검의 수사에 예. 제대로 한번 자신의 운명이 맞아질지 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7일 오후에 열리고 만약 구속이 된다면 뭐 개인으로서도 또 뭐 전직 총리로서 처음이기 때문에 좀 상징적인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조국 전 대표의 행보와 말이 거침이 없습니다. 일단 2030 남성을 두고 국어화되고 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 30대 일부, 특히 남성 일부는 극우화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우리나라 국민이죠. 극우화되어 있는 20, 30대 남성도 국민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특히 20, 30대 남성이 처해 있는 사회 경제적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가 정치인으로서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극우화되어 있는 분은 용인할 수가 없죠. 제가 교정교화가 안 된 것 같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사면복권이라는 것은 엄청난 특혜이고, 근데 그 사면복권의 특혜를 받음에 있어가지고 국민들은 그래도 조국 전 대표가 반성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나왔을 때 겸손한 표현들을 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감옥에 갔다 오신 분이 무슨 개선 장군인 양 행동하고 있습니다. 활용점정으로 이번에 갑자기 2030 세대에 대한 훈계를 하기 시작한 것은 어쩌면 조국 사태에 의한 그런 피해자일 수 있는 2030 세대에게 2차 가해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2030 남성들에게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저희가 묶어서 저희는 드렸는데 물론 조국 전 대표의 발언의 방점은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0 남성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정치인으로서 고민하겠다는 얘기지만 그 앞에 전제 2030 남성이 국우화됐다는 걸 일반화했거든요. 그렇죠. 표현이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는 좀 다소 거칠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거칠게 한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예, 2030은 아무래도 남성들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고 이준석 전 대표를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갈라치기 수법으로 굉장히 한 타겟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지금 전략은 그런 것 같습니다. 민주당을 때리거나 민주당과 경쟁하거나 견제하는 전략보다는 차라리 그냥 국민의힘을 더 세게 때리자. 민주당보다 더. 그렇죠. 국민의힘을 더 세게 때리고 더 진보적인 얘기들을 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중도 보수로 갈 때 자신이 그 공간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자들도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세게 때리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또 조국 혁신당 쪽으로 온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정의당이 괜히 민주당을 견제하려다가 지금 한석도 없이 정당에서 퇴출돼 버린 상황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그 국회의원 선거 때는 지민 비조가 있었잖아요. 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이었는데 지방선거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호남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다 내고 호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민주당과 어떤 지분 협상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전략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전략이 먹히려고 한다면 민주당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민주당보다 더 때린다. 그래서 자신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이제 혁신당에서 혁신정책연구원장이라는 직책을 이제 새로 얻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전략이라고 표현하면은 이것이 조국 전 대표가 이런 강경하고 선명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소관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진보 진영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진보 진영의 원톱으로 자기가 나설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이 진보 진영의 원톱으로 나서겠다는 시도 자체가 왜 나오느냐? 이게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진보 진영도 흔들릴 수 있다. 비록 정권을 잡고 있지만.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런 비상시기가 온다면 누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러한 연장선에서 그렇다면 조국이다. 이렇게 들고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민주당 의원들도 사실 사면 직전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점을 걱정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사면돼서 나오면 자기가 축구 골대 제일 앞에 가서 막 스트라이커로
활동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원톱 스트라이커가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뭐 하프라인 정도로 빠지고 조국 전 장관이 그 앞에 와서 설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놓고 조국 전 장관 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실 지난 대선 때 혼자 힘으로 가기보다는 뭐 여러 연합 세력이 많이 도왔지 않습니까? 조국 현신당은 대선 주자도 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후원 세력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결과인데 그렇지만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니죠. 저는 이 대통령의 의도는 연합 정치를 통해서 그리고 진보가 전부 연대를 통해서 더 탄탄한 진보를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셔서 사면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은 결국 그런 의도가 없었겠죠. 빨리 나와서 내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빠진 것 같아서 오늘도 사실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걱정을 넘어서 비판인데 조국 전 장관께서는 지금 대통령의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이게 대통령의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이게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과거에. 그렇습니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저렇게 한다면 특히 대통령께서 지금 트럼프와 한미 정상회담 나갔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 마음으로 뭘 좀 밀어줘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국내에서 저렇게 스피커를 가동한다면 이것은 좀 정치적으로 좀 도의에서 한참 어긋난 거다. 저는 조국 전 장관께서 청와대에도 계셨는데 좀 그런 것을 아실 만한 분이 왜 저렇게 지금 나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치인의 이제 말과요 또 행보를 보라고 했죠. 조국 전 장관이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오늘도 계속적으로 뭐 이른바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좀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3번 조국혁신당입니다. 그래도 어떤 선택을 하든 조국혁신당을 창당했던 그 초심 잊지 말고 우리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남 일정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이거를 마치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저 마지막 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호남을 갑니다. 조국 전 대표가. 바로 이제 이건 해석이 지방선거 겨냥한 거 아니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왔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아니라고 하지만 저 말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뭐 믿을 수 없죠. 지금 뭐 굳이 급할 게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폭 행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도소에서 많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나가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미 세우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한 3% 정도 안팎이거든요.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많이 떨어졌고 그만큼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의 존재감이 너무 없었어요. 그 대선 후보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쪼그라든 살림을 키우려고 좀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너무 조급해 보이고 또 조국 전 장관이 그래도 좀 무게감이 있는 정치 인사였는데 조금은 가벼워 보인다. 그래서 조금은 뭐 최소 1, 2주만이라도 좀 자숙의 시간을 갖고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좀 빠르다? 너무 빠른 거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고심의 고심을 거쳐서 사면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감사한 마음이라든가 또 지지자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한 1, 2주 정도는 자숙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빨라도 너무 빨라서 오히려 저는 역효과 같고요. 저는 또 그 부분도 좀 특이하게 봤어요. 바로 인터뷰하면서 자신이 지방선거를 나가든 보궐선거를 나가든 정치적인 선택을 받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나오자마자 자신이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이재명 대통령에 좀 부담이 되죠.
사면을 해줬는데 어느 정도 좀 대통령에 대한 부담감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행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사면 반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렇게 광폭 행보를 하니까 그 부담감을 이재명 대통령이 다 얹고 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실패한 좀 마이너스는 조국 전 장관이 좀 가져가지 않을까요? 두 분 다 안 좋게 보시네요. 네. 그런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뭐 최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민주당 그렇다고 해가지고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을 비판한다거나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거나 그러진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언젠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보세요? 만약에 때가 된다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정치 지형이 바뀌었잖아요. 유튜브라든가 여러 개 바뀌어서 굉장히 서로 간에 강성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중도에 있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최소한 민주당에 비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면 더 국민의힘을 때리고 더 진보인 것처럼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행동했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중도와 보수를 통해서 통합으로 간다고 했더니 그럼 빈자리는 내가 가져갈게. 라고 하는 좀 그런 전략이어서 저는 이런 전략들 특히 아까 2030이 극우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 이건 좀 갈라치기 전략이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이거 비판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잘 쓰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내 지지 세력만큼은 확실하게 메운다는 것이니까 이 3%를 최소한 10% 정도로 올려줘야지 민주당과의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어떤 경쟁 구도 관계 그리고 내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관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올해 12월까지는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최 의원님 이 장면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했어요. 문 전 대통령도 사면해달라고 요구했으니까 당연한 행보라고 보이지만 가서 이제 문 전 대통령이 생일 잔치도 해주고 영화도 같이 보고 그야말로 극진한 환대를 한 장면.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모여서 가고 뭐 진보 진영 인사들 많이 가긴 합니다만 이 장면이 보여주는 상징성은 좀 뭐라고 해석하세요? 결국에는 지금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과 비교하면 작은 집이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이분들은 이제 저렇게 사진에서 저렇게 박수 치면서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큰 집이다. 지금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작은 집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결국에는 큰 집인데 원래 주주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원래 큰 집인데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됐는데 결국엔 작은 집이 큰 집을 대체할 것이다. 기다려라.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의 정통성은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오는 그 적통성을 갖고 있는데 그 적통성을 잇는 적자는 바로 조국이다. 이재명이 아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행보를 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저게 사실 사면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해주셨으면 사면하자마자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백의종군하겠습니다. 제가 뭐 잘나서 그런 취지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뭐 그런 취지 얘기를 했다면 저런 행보를 하면 안 되죠. 그런 행보를 하고 뭐 한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사면 복권된 사람의 자세인데 지금은 뭐 거의 제가 말씀드린 것다시피 작은 집이 큰 집을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데 대해서 민주당 분들도 굉장히 분개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호남 분들도 좀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이 분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결국에는 진보 진영의 분열 책동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조국 전 장관께서 좀 교수도 하셨고 그리고 청와대도 계셨던 분인 것 같으면 조금 저런 행보는 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이나 진보 진영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자제하는 것이 개인으로 봐서나 그리고 당으로 봐서는 좋은데 그리고 좀 조국 혁신당의 그 조국 전 장관께서 좀 간과하시는 것은 지금 입시 부정 그런 혐의로 지금 대법원에서 실형 판결을 받고 복역까지 하신 분이 저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2030들에게도 굉장히 좀 감정 상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자숙하고 자신을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큰 화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다 비판적이어서 얼른 조국 혁신당의 입장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혁신당을 향한 견제가 과도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진영 내 과도한 견제로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의 부당한 주장에 힘을 실을 뿐입니다. 이승훈 부회장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근거가 그러면 호남인 것 같아요. 지방선거에서 혁신당이 약진할 수 있는. 그럼 호남의 민심은 또다시 혁신당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호남에 자주 간다고 호남이 펴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호남 분들은 굉장히 냉정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 또 호남을 좀 무시하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조국 혁신당에 힘 실어줍니다. 그런데 지금의 호남의 민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르게 분열보다는 통합에 방점을 두고 예. 중도 보수까지도 아우르려고 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 이런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 정부를 굉장히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국 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가 저렇게 호남을 뭐 간다라고 해서 예. 지금 표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지금 저렇게 광폭 행보를 하는 것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재명 대통령이 좀 사면시켜줬으면 조금이라도 좀 자제하다가 예. 그래서 움직였더라면 그래 조국 혁신당도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지라고 할 건데 지금은 약간 이제 배신 같네 라고 하는 예. 그런 생각이 있어서 조국 전 대표 뜻대로 그렇게 호남 민심을 쉽게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봅니다. 정청래 대표도 뭐 호남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죠. 전당대회 기간에. 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살펴볼 텐데 내일입니다. 내일 이제 결론이 나는데 지금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구도가 다시 좀 짜여졌거든요. 일단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우리 당의 대표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아직까지 많은 장래가 있기 때문에 문 후보가 나가서 우리 당을 필승으로 이끌 수 있는 곳에 적절하게 공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은 한동훈 대표는 우리 당의 자산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표현하는 최악은 저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차악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저를 최악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본인 입장에서는 제가 되는 게 최악이라고 생각하신 거고. 한동훈 전 대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막판 표심의 변수가 되고 있는데 보신 대로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초반 여론조사 저희가 생각해 보면 김문수 후보가 월등히 앞서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결선까지 왔어요. 지금 판세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당대회 초반에만 해도 뭐 김문수 후보는 그렇게 1등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제가 그 캠프 강좌 들어보니까 장동영 후보의 추격이 맹추격이다. 그냥 추격이 아니고 그렇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장동영 후보가 지금 선명성을 갖고 계속 당원들의 표심을 파고들었죠. 내가 이 당을 지킬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생각할 것 없이 그냥 우리가 선명한 보수로 가보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니까 당원들도 뭐 그렇게 따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도 그렇게 흐른 것 같은데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추격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좀 조바심을 갖고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의 표까지 가져오겠다는 그런 결심을 태우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들은 어떻게 장동영 후보에게로 지지 이전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들 상당수가 장동영 후보 쪽으로 이전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는 이걸 노렸겠죠. 그렇게 이전하는 것은 소수고 우리가 어차피 조경태 후보나 안철수 후보의 지지 이전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했지만 조경태 후보나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과연 김문수 후보에게로 지지 이전을 하겠느냐. 그분들은 아마 투표를 하지 않거나 그리고 지지 이전을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을 찍을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가 좀 왔다 갔다 하는 행보를 하거든요. 지금 계속. 지금 뭐 아까 우리 오늘 프로그램 모두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나왔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하고 한덕수와 단일화하겠다고 26번이나 말씀하셨다고 또 약속 안 지켰다는 이러한 당원들이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판에 또 말 바꾸기에 대한 좀 비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핸디캡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이렇게 뭐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죽했으면 또 한동훈 손을 잡으려고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감점 요인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장동영 후보는 선명성, 지금 김문수 후보는 또 뒤늦게 통합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돌되는 지점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본다면 당원들은 선명성을 갖고 있는 장동영에게로 계속 쏠림을
갖고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그래요? 좀 예측을 해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일 것 같은데 지금 한 전 대표 팬카페에는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 내가 이거 살다 김문수 후보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 됐네. 이런 좀 자조적이고 좀 뭐 과장된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친한계 표심이 얼마나 김문수 후보에게 향하느냐. 그리고 그런 반대급부로 강성 보수 지지가 얼마나 빠져나가느냐. 이 수치 싸움일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승훈 위원장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살다 김문수를 일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뽑고 싶지 않은데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뽑겠다는 거잖아요. 예, 지지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자고 그렇죠. 하니까. 이 정도로 어쩔 수 없이 뽑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뽑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표할까. 그렇게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투표에 참여하는 율은 상당히 조금 낮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친윤표들, 강성 극우 지지자들이 오히려 한동훈을 얻는 대신 장동혁 쪽으로 가버릴 수도 있겠다. 한동훈 전 대표랑 한 패를 먹는 거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제 배신자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잃을 가능성도 훨씬 많다. 그리고 이번 표심은 당심 80%, 민심 20%였잖아요. 그리고 이 20%도 실은 중도층과 무당층이 거의 투표에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심보다 민심이 더 짠물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더 극우 같은 성향이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대표와 어정쩡한 손을 잡음으로써 표를 더 잃을 가능성이 저는 좀 높지 않나.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장동혁 후보가 예상외로 1위 후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동혁 후보는 그러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오늘 인터뷰가 있네. 조금 여유로워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탄핵이나 다른 우리가 지금 자꾸 이제 과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중요한 과거의 국면에서는 전혀 다른 의견을 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거의 대척점에 있는 두 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저는 당내에서 지도부가 건강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저는 그 두 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요 말이요, 최현님, 뭐 오늘 얘기이긴 합니다만 지금 장동혁 후보나 캠프의 좀 분위기를 보면은 약간 여유가 느껴지는 게 맞습니까? 예, 저도 뭐 만나보니까 시종일관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맹추격해 왔고 그리고 결선 투표까지 왔다는 것은 사실 김문수 대세론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결국 결선까지 왔다는 것은 많이 뒤집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만나봐도 뭐 여유로운 부분이 계속 있더라고요. 살 좀 빠졌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도 안 빠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동혁 후보가 그러니까요. 뭐 별로 뭐 그렇게 자기가 힘들게 지금 오고 있지 않다는 그런 역설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장동혁 후보는 선명성을 갖고 내가 반드시 당권을 한번 지어보겠다는 것인데 지금 뭐 외부 조건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께서 계시니까 정청래 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정청래 이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은 지금 어디로 결집하고 있는 것이 사실 보이죠. 정청래 대표께서 워낙 뭐 세게 싸움 리더십을 갖고 나오니까 국민의힘 당원들도 그러면 우리도 싸움으로 맞불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대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지금 싸움 리더십은 그러면 누가 적당하냐 그러면 김문수 후보도 싸움 리더십 좀 되겠는데 연세가 좀 많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장동혁 후보가 지금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아무래도 정치란 것은 상대가 있으니까 정청래에 맞설 후보 이것을 내일 결선 투표에서 당원들이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을 가장 우선점에 둘 것이다. 그러면 뭐 김문수 후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비토 의견이 그렇게 큰가요? 그것은 결국에는 지금 와서 그 당원들이나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동훈 대표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결국에는 좀 동반태진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좀 더 깨끗한 모습을 보였을 텐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당에 계속 남아있고 그리고 뭐 한동훈계를 형성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과거 청산이 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한동훈 계열은 이제 조금 목소리를 좀 낮췄으면 좋겠다는 것이 뭐 많은 당원들의 생각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당원들에게
출사표를 못 던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는 좀 있고 새 출발을 하자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사실 한동훈 전 대표도 사실 치명타를 많이 입었죠. 김근식 지금 최고위원 후보가 통과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한 분 정도는 입성을 시켰어야지 한동훈 전 대표의 위력이 거의 영향력이 남아있다고 인지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최고위원의 입성을 못 시킴으로써 한동훈 전 대표의 영향력이 지금 굉장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차피 처음부터 같은 세트 메뉴였기 때문에 그 메뉴는 이제 메뉴판에서 좀 지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당 내부의 목소리가 좀 있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좀 달라지는 분위기가 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선거 기간이니까 좀 강하게 얘기할 수 있죠. 실제로 김문수 후보든 장동영 후보든 됐을 때 한동훈 전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메뉴에서 삭제한다. 이런 게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럼 만약 이번에 장동영 후보가 되고 김문수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과거와 절연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물론 장동영 후보 같은 경우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선택적 계승, 잘한 부분은 좀 안아야 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만약에 대표가 된다면 새로운 색깔을 낼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옷을 그대로 입은 채로 새 색깔을 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새로운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두 사람 중에 누가 되더라도 색깔 지우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분들과 손을 잡을 가능성은 매우 떨어진다. 그리고 지금 당장 지도부에 최고위원도 한동훈 계열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올라왔습니다만 우재준 최고위원은 사실 TK의 지역구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TK 정서를 배제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지도부에서는 과거와 절연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내일은 결론 나와봐야 되지만 이제 두 후보 모두가 강성 보수이기 때문에 당내 문제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대여 관계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기내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정청래 대표 얘기를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공식적인 법적인 야당의 대표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출되면 대화해야죠. 여당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당선돼서 국정을 맡는 순간부터는 여당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야지. 야당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힘들더라도 대화는 당연히 해야 될 거고.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하는 동안에 아주 이례적으로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언급을 한 듯 이 부분이요.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는 싸우겠다는 표현을 썼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누가 되든 강성 보수 후보가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여야 관계는 충돌하고 대통령이 지금 이거를 중재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일단 원론적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온 국민의 대변으로서 야당 대표와도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야당이 소수 정당이지만 야당과 대화를 해야죠. 언제든지 야당과 여당의 다소 관계는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다만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의 대표인데 자신이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피해 가신 것 같고요.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 내일 안에 반성하지 않는다면 전제가 있습니다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야당과 악수하지 않겠다. 이 말만 지금 계속 내리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싸우겠다. 이 발언을 통해서 실은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들, 강성 지지층들에서는 굉장히 환호받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고 여당은 국민의힘이었을 때 그때는 잘못하고 있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래서 아무리 뭐 민주당이 잘못하거나 또 국민의힘과 싸웠을 때 다 민주당 편을 들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인 거잖아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여당의 대표인 거잖아요. 강한 측면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대화 자체를 안 하는 것처럼 악수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실은 대통령의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정청래 대표께서 강한 모습도 보여주시지만 또 대화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입장을 냈냐면
따로 또 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와 대통령 물론 다르죠. 다른데 같이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뭐 임무 분담을 할 때는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좀 정청래 대표가 조금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뭐 저도 공군일호기 타봤습니다만 저 해외 순방 가면서 특히 한미 정상회담 같이 정말 세기의 회담에 갈 때는 국내 정치 질문은 안 받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만 집중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전에 그 우리 대변인이나 소통수석 통해서 국내 정치는 안 받는다. 오직 그냥 뭐 외교 사안만 받겠다 이렇게 하는데 국내 정치까지 다 받고 저렇게 기내에서 질문자 사실 목소리도 잘 안 들립니다. 근데 저렇게까지 오늘 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작심 발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여러 가지로 떨어지는데 당이 좀 잘해라. 저는 이런 경고의 메시지인 걸 보입니다. 이게 사실 저렇게 기내에서 대통령께서 국내 정치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저렇게 하신 거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외교도 못한다. 그렇게 되면 여당이 대통령을 좀 잘 응원해서 대통령이 좀 외교도 하고 국내 정치에서 좀 국정 탄력 받을 수 있도록 좀 잘해라.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날린 걸 보입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정청래 대표께서도 그렇고 대통령 앞에 자꾸 나서고 계세요. 대통령이 지금 앞에 나서서 국정을 지휘하고 그리고 그 동력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도 맞상대를 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힘을 뺏어가고 대통령이 지금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지금 여당이나 그리고 지금 조국혁신당 같은 곳에서 막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지지율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 이렇게 월권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좀 민주당이나 그리고 민주당과 뭐 범여권이라 할 수 있는 조국혁신당이 좀 대통령의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가야지 안 그러면 대통령께서 더 큰 질책을 할 수도 있다. 좀 그렇게 질책을 한다면 당내에서 대표에게도 한 소리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정청래 대표는 1년밖에 안 되는 그런 좀 짧은 임기의 여당 대표인데 좀 자중하셔야지 대통령의 국정 동력에 힘이 실리지. 저는 좀 대통령께서 이번에 좀 작심 발언을 하셨다고 저는 좀 평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대통령이 당에 대해서 서운한 측면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세요, 이승훈 분. 뭐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많이 봤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에 개입해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원론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하면서 여당과의 원만한 협조 관계를 원하는 것인데 정청래 대표가 좀 협조, 지원의 측면보다는 자신의 말을 강하게 발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통령 앞에 있는 모습들로 좀 비춰지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뭐 금관장식이었나요? 그 사진 에이펙 회담 가서 그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도 말이 많았거든요. 요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서 강한 여당 그리고 국민의힘에 반성하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질책하는 모습들은 좋습니다만 또 대통령이 좀 돋보여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물밑에서는 야당과 대화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더 이재명 대통령에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잠깐 말씀하신 대로 내일 새벽 1시에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죠.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 내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요구하는 바대로 다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또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어려운 것이죠. 그런 어려움조차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드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게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우리 동북아시아, 우리 아시아 더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저는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당연한 얘기라서 당연히 하나 써놓은 겁니다. 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기나의 간담회 영상을 봤는데 유독 대통령 성격이 솔직하긴 합니다만 유독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지금 좀 난관이라고 보여지세요?
글쎄 뭐 대통령께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그렇게 험악한 상황까지는 아니다. 네. 미국도 미국의 국익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최대의 이익을 얻고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지금 아직 회담하려면 아직 하루 남았잖아요. 예. 한 8시간 정도 8시간 남았죠. 근데 저거 비행기에서 얘기할 때는 하루 더 남았을 때니까 또 우리 비서실장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동안에 합의를 만들어 놓을 것이다. 어렵지만 상황은 이해한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예전보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 정세도 그렇고 미국의 지금 집행 리더십도 그렇고 또 남북 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핵을 완전히 개발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북러 동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우리 매우 안 좋은 상황이고 윤석열 정부 때 한중 관계, 한러 관계, 남북 관계가 다 훼손이 됐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 표현에 의하면 이전보다 한 서너 배 이상 노력을 해야 조금 성과가 나올까 말까 한 상황이다. 상황이 지금 어렵긴 하다. 그러나 비관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국익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다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뭐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례적으로 출국을 했을 때도 뭐 질문을 한다면 얘기를 안 하죠. 뭐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비서실장이라는 거는 이제 대통령이 순방을 갔을 때 국내에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그거를 총괄하는 게 비서실장이어가지고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서실장마저 미국에 간다고 하니까 이거 진짜 어려운 거 아니냐. 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가장 확실한 건 총력전을 한다는 거죠. 총력전. 대통령실 3실장이 다 가고 그러나 총리가 남아있죠. 총리께서 워낙 뭐 수완이 좋고 대통령께서 신뢰를 하니까 안심하고 가시는 것 같고요. 과거에 보면은 김영삼 정부 이전까지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늘상 대통령을 이렇게 같이 수행했어요. 예, 그 전에는 많이 노재봉 총리도 그랬고 그 전에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김영삼 정부 때 가만 있어봐, 내가 없을 때는 국내 일을 좀 잘 챙기는 사람이 내가 제일 신뢰하는 사람이 사실 비서실장이니까 총리보다도 비서실장을 더 신뢰하니까 비서실장은 남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오랜 기간 동안 비서실장이 이제 수행을 안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수행을 한 거는 추측건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이 지금 비서실장이 수지 와일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고 내일 새벽에 정상회담 할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귀에 옆에 바로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비서실장에 가면 그 사람이 만나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운터파트너로서요. 마지막에 최종 점검을 하고 미진한 거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그런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비서실장이 굳이 갈 이유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뭐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또 하나 지금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트럼프 특유의 대화 방식, 협상 방식인데 정상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미국 언론들을 다 앞에 앉혀놓고 즉석에서 질문을 받는 걸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좀 낯설죠. 낯설고 좀 어떻게 보면 예의가 그렇게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주 예의를 갖추는 것 같지는 않아요. 비공식으로 해서 긴밀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기자들하고 하더라도 정면에서 둘이 같이 이렇게 서가지고 기자들 앞에 있으면 이렇게 질문을 받고 하는 그런 건 좀 난데 이거는 대통령이 완전히 자기가 상석을 딱 차지하고 손님을 갖다가 그렇게 좀 어쩌면 차석이나 뭐 3석 정도의 자리를 주면서 기자들한테 거의 20분 이상 질의응답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한번 당하셨던 게 당시에 미국의 마스터즈 골프 대회라고 아주 큰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우승했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막 하고 그랬어요. 굉장히 좀 예의가 없는 거죠. 미국이 좀 더 품위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는데 며칠 전에는 나토 정상들이 한 7, 8명이 갔는데 그 사람들을 쭉 초등학교 학생들 앉혀놓은 것처럼 하고 자기 선생님처럼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훈계하는 듯이 막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좀 더 품위를 갖춘 나라가 되길 좀 바라는데 어쨌든 뭐 이게 주어진 상황이니까 대통령께서 이 상황을 견디셔야 되는데 사실 뭐 지금 우리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공통점도 많이 있어요. 테러를 당했다라고 하는 거. 그럴 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의연하게 잘 대처해서 굉장히 어떤 경외감을 자아냈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또 같이 기독교도 같이 같은 신자인데다가 또 평화에 대해서 또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남북관계 개선하고 정상화하고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되면 그걸 계기로 남북관계 이제 해보려고 하는 의욕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내에서 인터뷰하실 때도 남북관계에 대해서 가야 할 길이 어디까지인지 끝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겠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남북관계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김정은과 대화하는 거 우린 적극 지지하고 그 대신에 한미 간에 좀 공조를 다해서 우리의 고충 사항도 좀 전달도 해주시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빌미를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다른 여러 정상들이 이미 많이 그랬지만 나도 노벨 평화상 추천하겠다. 그렇게 좋은 선순환 관계 기분 좋게 해주라는 말씀이시죠? 무조건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 저희가 백악관에서 오늘 오전에 발표한 일정을 보니까 우리 시각으로 새벽 1시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도착해서 15분에 이제 언론을 만나는데 그 15분 동안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얘기를 해야 된다. 글쎄 뭐 그때 첫인상이 워낙 중요하니까 처음 만나서 15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기자들하고의 그 대면 과정에서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우리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조심해야 되지만 그거를 막기 위해서도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의 공적 같은 걸 좀 얘기를 해주면서 분위기를 좋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수치 같은 거 틀리게 얘기하더라도 바로 뭐 그건 틀린 말씀이다 하지 말고 일단 참으면 회담 끝나면은 다 전문가들이 다 정리를 팩트 체크를 하죠. 다 팩트 체크를 해주고 하고 그러니까 일단 좋은 얘기를 해주되 그것이 너무 지나친 아부처럼 들리진 않게끔 테크닉을 또 발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국익은 지켜야 될 선을 명확히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는데 기내에서 하신 얘기를 보면은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의 보관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를테면 농축산물 추가 개방 이런 거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지난달 말 협상 때 한국이 개방하기로 했다는데 우리 정책실장 얘기는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국내 정치를 생각해서 얘기하신 거고 우리는 양보한 거 없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견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대통령이 기내에서 하신 말씀은 대통령 양국 간에 합의가 된 상황인데 그거를 미국이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들어줄 수는 없다. 그리고 한미 동맹의 미래형 동맹으로의 개선이라고 미국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개선이라고 하지만 우리 방위비 분담금 9배로 늘려달라, 국방비 2배로 늘려달라.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억제에서 중국 억지로 바꾸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우리한테는 섬뜩섬뜩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유연성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거를 딱 방침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기내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기내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한미군 유연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북한의 남침 억지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데 집중하겠다. 한국이 국방비를 늘려서 북한의 남침 억지나 남침을 했을 때 격퇴하는 건 한국이 중심적으로 하고 우리는 옆에서 도와주기는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국방력을 개선하고 국방비를 늘리는 건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겠지만 방위비 분담금은 한미 간에 바이든 정부 때 이미 합의도 됐었고 그러니까 그 합의를 지켜야 된다는 걸 냉철하게 얘기하겠다. 이런 식의 보관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그러니까 미국에 출발하기 전에 일본을 방문해서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죠. 여기서 이시바 총리가 좀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또 극진히 또 환대를 해줬고요. 그 부분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찬 메뉴에는 이시바 총리가 대학 4년간 카레를 주로 먹었다고 알려질 정도로 카레를 좋아하는 이시바 총리가 이시바식 카레를 내놓았습니다. 주류로 안동소주를 내놓았고 안동소주와 이시바 총리의 고향인 도토리 현의 맥주를 이렇게 두 병을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한일 간의 어떤 협력과 화합을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는지 협상의 기술, 거래의 기술을 다 써놨더라고요. 이시바 총리는 매우 우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과 협상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예정보다 소인수 회담이 길어진 이유는 사실 거의 대부분 미국과 협상 얘기를 하느라고 지연됐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담을 전수해줬다, 얘기해줬다면 도움이 되겠죠. 그건 아주 상징적인 그 행동인데요. 사실 저 트럼프 일기 때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고 막 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봄이 왔다라고 막 그랬는데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라 그랬냐면 문재인 대통령 말 믿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방해를 했어요 당시에. 한반도의 평화의 봄을 일본이 방해하는 역할을 당시에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한미 정상회담 하는 것에 힌트를 주고 그 어떤 노하우 같은 거를 이렇게 전수를 해줄 정도로 관계가 확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한일 정상회담은 그것만 봐도 굉장히 성공이고 굉장히 리더십 간의 거리가 가까워진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이 성공했을 뿐 아니라 또 일본을 방문한 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게 그 일부러 그 의도적으로 일본을 먼저 갔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미국의 한 10여 년 이상을 한일 간에 굉장히 갈등이 많으니까 제발 좀 가까이 지내라라고 계속 우리한테 요구해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우리는 협상력을 강화하면서 한일 간의 그 미국의 관세 협상이나 이런 그 공급망 문제나 이런 데서 우리는 다변화를 꾀할 수도 있고 서로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도 하면서 트럼프를 만나는데 협상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절묘한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한일 관계는 앞으로도 이시바 총리가 10월 말에 또 경주에 오잖아요. 경주에 와서 그때쯤에는 정말 기대하기로는 김대중 오부지 선언 2.0을 발표할 수도 있고요.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도 언론 발표문을 17년 만에 발표를 해가지고 그 내용 중에 김대중 오부지 선언을 포함해서 역대 그 일본 정부의 그 선대 정부들의 대한관을 우린 존중하겠다 그랬는데 거기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들어가 있어요. 아주 그걸 딱 집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록 통절한 사과와 반성을 말로 표현은 안 했지만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얘기함으로써 그 내용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얘기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가는 선언이 다음에 이시바가 서울이나 경주에 올 때는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일본을 먼저 들은 것도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의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빌드업 작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럼 마지막으로 원장님이 보시기에 최소한 요 정도면은 한미 정상회담 성과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평가는 뭐가 됩니까? 가장 민감한 사항 중에 하나가 농축산물 개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른데 그거는 지켜내시기를 좀 바라고요.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금 900% 인상 이건 말이 안 되니까 많더라도 50% 이내로 그리고 뭐 수치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또 국방비 증액은 일부는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그걸 한다는 것은 전략적 유연성을 막고 그 대신에 우리의 그 전자권 전환 이런 걸 위해서도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주고받기 식으로 한다면은 그리고 또 하나의 뜻밖의 선물이 있다 그러면 원자력 협상 그리고 원자력 협정 개정 이런 것까지 엮어 온다면은 대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이제 1시부터 시작을 하니까 내일 이제 오전이 되면은 결과가 어느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건은 인천 송도에서 벌어졌던 총격 사건의 공소장이 공개가 됐는데 충격적인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먼저요. 이 남성이 전처하고 아들한테서 상당한 금액의 생활비를 받아왔어요. 맞습니다. 약 2년간 전처와 아들로부터 각각 320만 원씩 총 한 달에 64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원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21년 8월부터 23년 9월까지 이렇게 양쪽에서 중복 지급을 받아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받은 돈은 주로 유흥비와 생활비로 써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지원이 중단이 됐다. 근데 중단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전처하고 아들하고 서로 주고 있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 같이 줬다는 거죠? 네, 동시에?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받았다는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구조죠. 그렇죠. 또 아들도 이제 결혼을 해서 독립적인 가정을 꾸린 상태였기 때문에 예. 이제 경제적인 사정에 대해서 어머니로서 알기로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전처가 2023년 11월에 이렇게 아들과 자신이 중복 지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제 그러고 나서는 중복된 기간만큼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중단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고 유족 측에서 금전적인 지원 충분히 해왔다고 얘기한 게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640만 원 상당한 돈이죠. 맞죠.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지난달에 유족 측이 발표했던 입장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혼인 기간에도 가게를 하고 싶다, 사업하고 싶다고 하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줬고 번번이 실패했을 때도 뭐 어떤 책임을 추궁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예. 즉 뿐만 아니라 이혼 이후에도 자녀의 아버지인 만큼 충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했었거든요. 실제로 이 총격범은 이혼 이후에도 직업을 갖지 않고 전처로부터 지원받은 소득으로 예. 좀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중복 지급된 사실을 알고 이 생활비를 끊었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그때에도 경제활동을 별다리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은 지난해 1월부터는 자신의 친누나에게 생활비를 빌려서 생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임 변호사님 이혼을 했는데 전 배우자에게 이렇게 거액의 생활비를 준다. 일반적이지 않죠. 상당히 이례적이죠. 그렇죠. 물론 양 당사자가 합의에 따라서 내가 이혼은 했지만 양육비 외에 예. 양육비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생활비를 부담하겠다라는 합의를 충분히 할 수는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 다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자녀가 다 성장을 한 상태였고 그리고 지금 이 가해자가 자녀를 양육한 상황 그런 부분도 확인이 되지 않아요. 예. 그렇다면 정말 말 그대로 이 전 남편의 생활비를 부담하기로 마음을 먹고 자발적으로든 이것이 합의에 의한 것이든 이것을 성실하게 이행해 온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액수에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320만 원을 생활비로 매달 지급한 건 상당히 높은 액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딱 맞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뭐 양육비에 견주어 봤을 때 자녀 한두를 양육한다고 했을 때도 이 정도의 액수가 양육비로 책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 액수 자체도 굉장히 고액이다라고 저는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액수라고 보여지고요. 장성한 아들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생활비조로 이 정도의 액수를 지급했다는 건 유족 측의 주장대로 충분한 조치,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다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부모에게 드리는 생활비로도 많은 금액이죠. 그러면 서울에서 일단 경찰은 망상범죄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 시점에 이 생활비 지원이 끊긴 이후부터 그런 망상에 빠져들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전초로부터 이 생활비 지급이 중단된 시점부터 본격적인 망상에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망상 내용도 상당히 조금 이해하기 힘든데 그렇죠. 이제 본인의 이야기에 의하면 계속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할 것처럼 속이고 나서 60대 노년이 된 이후에는 경제적 지원을 끊어서 어떠한 그런 노후 대비도 못하게 계획했다. 이런 망상에 빠져 있기도 했고 또 아버지 역할만 하도록 종용하고 실제로는 이제 혼자서 살도록 고립시켰다라는 그런 망상까지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앞서 이제 조사 과정에서 경찰 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이 A 씨는 이것들은 이제 가족들이 짜고 자신의 함정에 빠뜨린 것이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예. 결국에는 이런 망상이 범죄의 그런 동기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검찰은 결국에는 성범죄 사건을 과거에 저지르고 이혼을 당한 이후에 본인의 그런 방탕함이라든가 혹은 나태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망상에 빠진 후 이제 모든 원인을 전처 그리고 자식에게 돌리면서 결국에는 전처가 사랑하는 그런 아들 일가를 살해하는 그런 방법으로 복수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예. 먹고 이 사건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또요 공소장에 그 총격 사건이 있었을 당시 상황도 묘사가 됐는데 두 발을 쐈습니다 아들한테. 근데 첫 번째 발을 쏘고 아들이 뭐라고 했다면서요? 아들의 그 마지막 한마디는 살려주세요였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아들 집에 가서 이제 편의점을 다녀오겠다고 잠깐 자리를 비우고 이 사제 총기를 가지고 다시 아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먼저 한 발을 쏜 다음에 이제 피를 흘리며 벽에 기대어 있는 아들이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몸통을 향해 한 발 더 추가로 격발을 한 부분이 공소장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것 같은데요. 참으로 어떻게 이런 비정한 아버지가 있을 수 있나 참담한 심정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계획범죄 뭐 정황 짙습니다. 근데 또 하나 드러난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제 총기를 준비했다라는 그런 정황들도 이게 단순한 그런 계획 범죄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치밀한 그런 계획 범죄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A 씨가 범행 도구를 이제 물색하던 중에 자신의 아들이 이제 건장한 성인이니까 일반적인 그런 흉기로는 이 범행을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하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사제 총기와 관련된 그 제작과 관련된 영상을 보게 됐고 이제 과거에 자신이 또 산탄총알 180발을 준비했었던 것, 가지고 있었던 것 이걸 기억하면서 결국에는 이 재료들을 모아서 이 사제 총기를 준비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범행에 사용할 도구까지도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치밀하게 계획했던 그런 정황들이 드러났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인데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피가 멈췄어요. 여기 다리 굴다리 밑에서 턴해서 했는데 못을 지나고 나서 내 복지가 못을 박았을 때 누가 묻을까봐 이거래. 마음 아파서 사정을 했지. 힘들더라고 이거. 이 사람은 이 동네에서 지금 학대하기로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몇 번 민원이 들어가고 신고가 들어갔는데도 먼저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이게 지난 22일에 천안의 한 산책로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한 50대 남성이 자신이 키우던 보더콜리 품종의 반려견을 전기 자전거에 매달고 달린 겁니다. 한 3km 정도의 거리를 왕복으로 주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목격자에 따르면 개가 굉장히 숨을 헐떡거리고 이 굉장히 피를 또 많이 흘리고 있었다고 해요. 이래 본 시민이 해당 남성을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이제 사건이 알려지게 됐는데 목격자에 따르면 배가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탈진을 한 상태였고 발바닥에서 흘러나온 피 때문에 산책로에 피가 흥건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경찰이 이 개를 동물병원으로 결국 옮겼는데 이송 도중에 결국 숨을 거뒀다고 하고요. 수의사는 사인을 질식사로 추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사 변호사님, 이 남성이 이게 뭐 동물 학대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데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동물보호법에 의하면은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또 양형 기준을 따로 두고 있어서 상당 기간 반복성이 있는지 또 잔혹한 범행 수법에 해당하거나 비난할 만한 그런 동기인지 이 경우를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제보에 의하면 이 남성은 이미 이런 학대 정황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점들을 고려하자면 결국에는 뭐 다른 사건들보다도 좀 더 강한 그런 처벌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려견 좀 학대 사건이 이게 계속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